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연미입니다. 동문서답, 여야 막론하고 요사이 대선 주자들의 대화를 보면 소위 주제 파악이 잘 안 됩니다. 문답 세트 구성이 어색하다 싶을 때가 많은데 의혹에는 그거 이미 다 답이 됐다고 하고요. 난 모르겠는데. 미래 비전 물어보면 뜬금없는 비하 발언이 나오기도 합니다. 용호 상박을 기대했던 어제 국민의힘 첫 TV 토론회도 싱겁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대개 공연불이 될 거란 걸 알고 있지만 적어도 표를 구하는 이맘때쯤에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게 해주겠다거나 곳간은 비어도 마음은 채워주겠다 뭐 이런 약속 같은 걸 좀 듣고 싶은데 말이죠. 9월 17일 금요일 여러분의 삶을 발전시킬 경제발전소 시작합니다. 요즘 증권앱 열면 심란하신 분들 많으시죠? 저도 심란한 사람 중에 하나인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 추석 전에 내 마음 나도 몰라 어떻게 정리하고 가면 좋을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현장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어제 처음 열린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TV 토론의 내용 알아보고요.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의 친환경, 무독성 이런 용어가 즐비한데 사실과 좀 달랐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거래소들, 거래 중단하게 되는 코인 거래소들은 오늘까지 그 공지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지 10분 경제에서 함께 정리해보죠. 박연미의 경제픽, 오늘은 추석 연휴 때 영화도 보면서 경제 공부까지 할 수 있는 영화 속 숨은 경제 이야기 한번 들려드릴게요. 주간 경향의 박병률 편집장이 현장에 나와서 소개해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와 함께하는 K-팝 시간. 한국에서 CD 시장이 역성장하는 그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거꾸로 간다는 게 아니고요. 죽었던 시장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데 CD 시장의 심폐소생술은 누가 하고 있는 걸까요? 함께 공부해 볼게요. 그럼 증시가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간밤 뉴욕 증시 어땠습니까? 일단 미국 증시는 견고한 소매 판매에 힘입어서 여러 악재성 재료에도 불구하고 보합권에서 출발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우려, 그다음에 세금 인상, 중국의 규제, 여기에 덜 비일기적인 통화정책 등에 대한 우려 속에서 매물이 추리되며 하락 전환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었고요. 특히 전일 강세로 보였던 대형 기술주 중심으로 부진한 모습을 좀 보였었습니다. 다만 이제 전반적으로 오늘 저녁이 이제 미국의 선물옵션 만기일인데 이거와 더불어서 다음 주에 있을 하원, 개원, 그리고 FOMC 등을 앞두고 낙폭이 확대되기보다는 오후 들어서 반발 매수가 유입되면서 전반적으로 수급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 보합권 혼조 마감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소매 판매 지표가 있는데 중국은 별로였잖아요. 미국은 어땠습니까? 일단 중국의 소매 판매가 전년 대비 2.5% 증가에 그치면서 시장에서는 쇼크 수준으로 수치를 발표를 했다라고 나왔었지만 특히 외식 등 코로나 피해 부문 중심으로 예측된 점이 특징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미국의 소매 판매의 경우는 전월 대비 0.7% 증가를 해서 예상을 상회했는데요. 일단 좀 잘 살펴보면 지난달 수치가 마이너스 1.1%에서 마이너스 1.8%로 큰 폭으로 하향 조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 대비 좋았다 하더라도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었고요. 네. 세부 항목을 좀 찾아봐도 자동차가 제품 보적으로 전월 대비 3.6% 감소해서 지속적으로 둔화된 반면에 음식료 매장이 좀 증가를 했고요. 의류, 옷 매장이 지출도 2.1% 지난달에 이제 감소해서 0.1% 증가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결국 이건 뭘 얘기하냐면 코로나가 더 늘어나도 학교라든지 사무실 오픈 이런 것들 때문에 관련 새 학기면 옷을 사야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그럼요. 그런 쪽들만 올라갔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쇼핑을 의미하는 비점포 판매가 4.6% 감소해서 5.3% 증가로 이제 변화를 했던 점을 생각을 해보면 코로나 이슈가 여전히 그 지표 안에는 녹아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좋다라기보다는 그냥 엄청난 쇼크만 아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상 유지는 할 거다. 하지만 새 학기에 새 옷 한 벌은 사겠다. 이런 분위기로 읽히는데 미국 증시가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다 보기는 어렵고 그냥 횡보했다 정도일 텐데 종목별로는 표정이 어떻습니까?
또 뭐 중국의 규제 강화라든지 남부 지역 중심으로 코로나가 재확산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서 거기다가 중국 정부가 이 구리 가격이나 알루미늄 가격을 통제를 하기 위해서 비축 물량을 푼다는 소식 등이 전해지면서 구리 가격이 3% 가까이 하락하는 등 상품 선물 시장이 좀 약세를 좀 보였어요. 그렇게 되면 당연히 프리포트 맥물란 같은 이제 광산 업종들 있잖아요. 구리 파는 업종들이나 이런 쪽은 좀 부진할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산업재라든지 에너지 이렇게 돼버리면 중국의 경기도나 이슈도 발목을 잡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군 중심으로 해서 매물이 좀 나왔고요. 방금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새 옷을 사니까 그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 갭이라든지 뭐 TJX라든지 이런 데는 또 반등을 줬고요. 유럽 쪽에서 라이언에어가 그 흔히 말하는 이제 저가 항공 중에 하나인데 이 라이언에어가 승객 목표를 상향 조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유럽 쪽에서는 항공업종들이 강세를 좀 보였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코로나 이슈가 부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이라든지 델타 항공 이런 쪽은 또 강세를 보이는 전반적으로 개별 업종의 이벤트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에 엇갈린 업종 차별화가 좀 보인 게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최대 공약수는 없는 장이었는데 우리 시장은 어떻게 출발했습니까? 일단 뭐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여전히 이제 매물이 좀 나오고 있고요. 보합권 출발한 이후에 낙폭을 좀 키우고는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최근 주식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결국은 외국인의 선물 매매에 따라서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여전히 외국인 선물이 285개 지금 현재 매도를 하고 있어서 지수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네요. 그 현대하고 GGM이 같이 만들어서 파는 캐스퍼 잘 나갔다는 소식 들어와 있는데 요거 현대차 주가에도 영향 있습니까? 일단은 상승 출발하긴 했지만 보합권 출발하긴 했지만 지금 소폭 하락을 하고 있고요. 기아라든지 뭐 이런 쪽도 약간 약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어떤 특징적인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들도 있지만 이렇게 외국인 선물 동향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 매매가 움직이거든요. 그러면 대형주들은 매도가 나오면 대형주들은 다 같이 빠지는 이제 이런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엄청난 호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아직까지는 조금은 좀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이었고요. 방송 끝날 때 다시 만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추석 특집 한상 떡하니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돈 버는 경제 상식의 저자 권순우 기자, 19일 일요일에는 관계에도 연습이 필요합니다. 박상미 마음치유 전문가 나오시고요. 20일 월요일에는 서주든 서민주머니 든든하게 해주는 김현우 소장이 출격 대기 중입니다. 21일 화요일에는 미래에셋증권 김석환 선임연구위원이 미국 증시와 한국 증시 전반적으로 점쳐보고요. 마지막 22일 수요일에는 요즘 부동산 시장에 유독 관심이 많으신 이코노미스트 홍춘욱 박사와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불리 염승환 이사님 나오십니다. 모두 생방송이고요. 저희 추석에 선물도 풍성하게 마련했으니까요. 긴 연휴 함께해 주세요. 코로나19 확산이 심각하다라는 대본이 항상 제 책상에 놓여져 있거든요. 심각하다는 말을 계속하다 보면 우리 좀 무뎌지는데 그래도 우리가 이동하지 않으면 코로나가 이동할 수 없다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건강한 연휴 보냈으면 좋겠고요. 방송 중에 샵 0951로 문자 주시면 추첨해서 녹용 선물 세트 보내드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깨어있는 경제발전소 매일 아침 9시 경제를 이해하는 똑똑한 습관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 요즘 증시 투자하시는 분들 고민 많으시죠? 8월부터 저는 약간 방탈출 게임하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하드코어입니다. 8월 이후에 순차적으로 주가가 떨어지는데 최근에는 이 성장주 그 가운데서도 플랫폼 기업 주가가 휘청휘청합니다. 규제 이슈가 있어서인데요. 여러 가지 고민이 많은 이 시점 우리가 꼭 만나야 할 그 사람이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연휴 때 이 적들의 동태를 살펴야 할 거 아니에요. 미국 증시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은
큰 일은 없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 자체가 미국 증시도 그렇고 우리나라 증시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약간 요리에 비유하자면은 간이 조금 안 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재료들을 넣어도 좀처럼 맛이 안 나는 이러한 상태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고 싶은데 지금 9월 달 이후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 증시 움직임을 봐도 갈지자행 뭐 좀처럼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웬만한 이슈들로도 시장이 크게 반응을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연장선 상에서 이제 다음 주에 저희 연휴 기간 동안에 9월 FOMC도 큰 뭐 이벤트 없이 그냥 무난하게 소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휴 전까지 그리고 다음 주 우리나라 연휴 기간 동안에는 미국 증시도 전체적으로 조금 심심한 장세 그냥 그 박스권 장세 정도로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도 매운맛까지는 안 간다고 네. 하니까 다행인데 영화 라따뚜이에 있는 그런 네. 그런 쥐가 좀 나타나서 맛있는 장을 만들어주면 좋겠다 싶기도 하고요. 집 나간 외국인 얘기가 많습니다. 요새 선물을 좀 사드리고 있다 해서 반갑기는 한데 4분기에 외국인들은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까요? 저는 4분기 외국인 수급은 저희가 지금까지 겪었던 상황에 비해서는 좋아질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초 이후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만 30조 원 넘게 정말 공격적으로 역대급 순매도를 했었는데 그렇게 공격적으로 매도했던 요인들 중 저는 핵심은 원달러 환율에 있었다라고 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왜 환율에 민감하냐면은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한국 증시에 투자할 때 그냥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이 자본 차익이라고 하죠. 주가 차익만 신경 쓰면 되는데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달러를 원화로 환전해서 투자를 해야 되니까 결국에는 환율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따라서 또 이들의 전체적인 수익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 이후에 원달러 환율은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 그리고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 이것들로 계속해서 같이 올라왔었는데 저는 8월 말을 기점으로 그렇게 거시 경제상의 불확실성들, 연준의 불확실성들 이게 많이 해소됐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환율은 이제 아래로 방향을 잡아가고 있고 이것들 고려해 봤을 때 외국인들도 더 이상 한국 증시에는 비우지 않고 오히려 그동안 너무 비었으니까 다시 좀 과거 평균 정도는 채우자. 뭐 그렇다고 해서 지금 4분기에 막 30조 원 넘게 순매수로 네. 바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수 강도는 조금씩 세질 거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나라 증시도 4분기는 3분기보다 낫다라는 저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래서 한지영 연구원이 좋습니다. 네. 만나면 꿈과 희망을 주거든요. 자, 중국은 시장이 아슬아슬하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중국 최대 부동산 업체 이 헝다그룹이 파산 위기에 있다. 거의 우리나라 국가 예산 수준의 빚을 가지고 있던데 네, 줄 서가지고 내 돈 내놔라 하는 그 소위 빚쟁이들 봤어요. 화면으로. 고공 시위도 지금 1년째 하고 있다는데 요거 어떻게 보세요? 네, 이렇게 뉴스로 접하게 되다 보면은 정말 중국 문제 심각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헝다그룹이 갖고 있는 뭐 전체적인 자산이 350조 원이니까 이게 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거는 중국 GDP의 2% 정도 차지하니까 무시 못할 수준이기는 한데 생각을 해볼 거는 이들이 문제에 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그 자산의 45%가 이미 담보로 잡혀 있고 그거 담보를 처분하게 되면은 그 담보 가치가 지금 헝다그룹이 갚아야 되는 부채의 130%를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담보만 팔아도 이들은 채무 그 위기는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이들이 민영 기업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국영 기업이었으면은 문제가 좀 더 커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네. 거는 중국 정부 자체에도 지금 문제가 있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지금은 민영 기업이 이렇게 위기에 처했다는 거는 그 전체적인 위기 그 중국에 둘러싼 불안감이 중국 내부에서 좀 제한적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게 정말 문제가 되고 뭐 아시아 증시,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나 글로벌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려면은 환율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저희가 환율을 그 나라의 온도계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현재 중국의 위안화 환율 같은 경우는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문제가 심했으면은 위안화가 급격히 약세로 가가지고
계속해서 약세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 헝다그룹이 유발할 수 있는 글로벌 금융시장에 대한 불안감은 제한적으로 작용할 거다라고 저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이 회사가 내놓은 그런 담보를 사줄 사람이 있을까?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그 3대 부동산 그룹이 다 어렵다고 하는데 담보를 내놓으면 누가 인수를 해야 그게 유동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시장에서 인수할 수 있는 능력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 정부가 어떻게 보면은 이들을 그냥 대마불사라고 하죠. 살려주는 것만 아니라 그냥 그들이 알아서 해결하게 좀 놔둘 것으로 지금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거든요. 그거는 중국 정부 봤을 때에도 여기 하나 무너진다고 해서 만약에 정말 극단적인 상황으로 이쪽에 정말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다고 해가지고 본인들이 그 운영하는 국가 경제에는 네.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는 의도가 깔려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스템 리스크까지는 걱정하지 않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 우리는 우리 걱정 한번 해볼게요. 네. 한국 증시가 보합권에 있는 것 같다가 최근 들어서 개인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종목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네, 그렇죠. 우리 증시 여기까지인가요? 네, 그래서 지금 8월 달 한 달 동안만 놓고 봐도 삼성전자, LG화학, NC소프트 그리고 9월 달에 그 믿었던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순차적으로 아래로 꺾이다 보니까 너마저 이런 네, 상황이었죠. 정말 최후의 보루라고 했던 그 네이버 카카오마저 무너지다 보니까 다들 고민이 많은 것은 사실인데 저는 반대로 지금 8월 달에 먼저 주가가 하방을 맞았던 하락 압력을 받았던 종목들을 보면은 지금은 오히려 바닥을 잡고 올라오면서 하단이 견고해지고 있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거는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상승장 기류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만약에 우리나라 증시가 예전처럼 막 코스피 앞자리가 3에서 2로 바뀌고 1로 바뀌고 네. 이렇게 약세장으로 가기 위해서는 기업들 이익 자체가 완전히 둔화되고 또 거시경제상 환경도 굉장히 안 좋아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18년도 1월에 코스피가 2600 찍으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가 그 후에 기업 이익도 둔화가 되고 또 미중 무역 분쟁이 네. 터지면서 우리나라 증시가 거의 2년 정도 고생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말에 가슴을 쓸어내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자,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적인 질문은 이거예요. 그래서 증시에 어떻게 신에게는 아직 12개의 종목이 남아 있습니다 하고 기다릴까요? 아니면은 이쪽은 좀 고전하는데 조금 정리하고 추석을 발벗고 지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추석이 이제 당장 이제 내일부터 그쵸. 연휴인데 지금 정리하기에는 저는 조금은 이제 늦었다고 하고 그래요. 정리했으면은 그냥 늦었다고 네. 생각할 때 항상 좀 진짜 늦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를 때가 아니라 주식시장에서는 그냥 네. 늦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들고 가시는 게 좋고 아까도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미국 증시에서도 그렇게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팔았다가 목요일날 다시 들어가야지 했는데 더 비싼 가격에 들어갈 수가 있는 너무 위험이 속상할 있잖아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라리 네. 지금은 그냥 들고 가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추석 지나고 추석에 돈들 쓰실 일 많을 텐데 네, 돌아왔는데 100원이라도 올라 있으면 그렇죠. 속상할 것 같아요. 그럼 추석 이후에는 우리 증시 지금보다는 약간 힘을 받을 수도 있다. 기대를 한번 걸어볼까요? 네, 저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키움증권의 한지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돈이 굴러가는 기본적인 흐름. 잘 먹고 잘 사는 게 주식 관련해서 가짜 정보가 많더라고요. 용어라든지 이런 게 너무 어려우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서민들 정책을 많이 좀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경제발전소를 듣고 계십니다. 국민의힘 첫 TV 토론회. 그래서 대통령의 긴급 명령권 제도를 활용해서라도 뿌리 뽑겠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조정을 했던 거다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합니다. 저는 탈원전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정권 교체 물론 필요하죠. 그러나 정권 교체를 넘어서 정치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제도를 먼저 잘 만들어주는 게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네. 지금 당장 정부는 내년부터 과세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부총리가 했거든요.
네, 우리 오인환 PD가 딴 컷을 들어보면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것 같은데 사실 어제는 하나도 재미가 없었습니다. 긴장감이 너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나 그래도 저희는 알려드려야죠. 어제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 처음으로 TV 토론회에서 만났는데 일부 충돌이 있기도 했다고 합니다만 각 후보들이 내놓은 경제 공약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요. 어린이 용품에 이 나쁜 성분 들어있다 요것도 드러난 모양이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거래소들, 문 닫을 회사들은 오늘까지 소비자들에게 알려줘야 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 한국경제신문의 임현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국민의힘 첫 TV 토론회가 있었는데 경제 관련한 비전을 좀 내놓은 후보가 있습니까? 네, 일단 어제 토론회에서는 후보들의 공약 그리고 대통령으로서의 자질 또 고발 사주 의혹 같은 현안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는데요. 아무래도 경제보다는 정치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다음 달 초까지 5번의 토론회가 남아있다고 하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경제 관련 내용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선 어제 TV 토론 데뷔를 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규제 완화론자 시각을 드러냈는데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으로부터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풀어야 될 가장 문제되는 규제가 어떤 것이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윤 전 총장은 인허가 관련 규제가 많고 이 금융산업만 봐도 자본시장법 하나를 잘 정리하면 80만 개의 좋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5월 달에 암호화폐 투자를 시작했다고 밝혀서 코인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었었는데요. 어제 토론회에서는 암호화폐 과세에 강력히 반대한다면서 윤 전 총장한테 찬성이냐 반대냐를 물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면서 기본적으로는 동의를 했는데 현 상태에서 과세는 반대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시장과 관련한 제도 설계랄지 투자자 피해 방지 같은 기반을 닦고 나서 코인에 세금을 매겨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원희룡 지사 5월에 암호화폐 시장 들어가셨으면 지금쯤 고민 좀 하고 계시겠네요. 보수 야당이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국민의힘인데 노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발언들도 많이 나왔네요. 네, 앞서 들으셨듯이 홍준표 의원은 민주노총에 대해서 이 대통령의 긴급 재정 명령권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한 입장을 밝혀왔는데요. 이것이 초법적인 조치가 아니냐는 지적을 다른 후보들한테서 받았습니다. 이 홍 의원은 중대한 경제 위기에는 얼마든지 발동이 가능하다면서 예전에 김영삼 전 대통령이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때도 긴급 명령권을 먼저 쓰고 사후에 입법을 했다 이렇게 반박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은 얼마 전에 이 손발을 쓰는 노동은 아프리카에서만 한다 이런 말을 해서 구설수에 올랐었는데요. 홍준표 의원이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보라고 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산업의 국제 분업화 이런 거를 언급하면서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제대로 해명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귀족노조 비판에 가세를 했는데요.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에서 강성노조가 가장 큰 문제가 있다고 했고 또 유승민 전 의원은 강성 귀족노조, 기득권노조에 대해서 불법행위를 저지를 때 엄정하게 처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자 이 공약도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다음 소식 알아볼까요? 친환경, 무독성 이런 말 엄마들이 참 안심하고 어린이 용품 사는데 거짓말인 경우가 많았던 모양이에요. 네,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많은 어린이 목욕 완구 제조 수입 업체들이 이런 명확한 근거 없이 이런 표현을 남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환경부와 환경산업기술원이 어린이 목욕 완구 제품 중에 판매량 상위 19개를 대상으로 2달 동안 온라인 광고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18개 제품 광고에서 근거 없이 친환경, 무독성 이런 표현을 쓰고 있었습니다. 특히 5개 제품에는 제품 포장에도 이런 표현을 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래 이 친환경, 무독성, 무함유 이런 용어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라서 명확한 근거가 있을 때만 쓸 수 있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회사들의 제품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세부 유형별로 보면 명확한 근거 없이 친환경이라는 용어를 쓴 게 9건으로 가장 많았고요. 무독성이 8건, 또 환경호르몬이 0% 이런 용어를 쓴 게 1건이었습니다. 환경부는 제품 제조사와 수입사, 유통업체에 시정조치 명령과 같은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대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코인 거래소들
24일부터 서비스 일부 혹은 전부 중단한다는 공지를 오늘까지 해야 한다고요? 네, 올해 3월에 시행된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서 이 기존의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사업자 신고 접수를 마쳐야 하는 시한이 이번 달 24일까지입니다. 이 신고의 필수 요건 중에 하나가 정보보호관리체계 그 ISMS라는 인증을 받아야 하는 것인데요. 이 정부가 파악한 국내 코인 거래소 60여 개 중에 아직 이 인증을 못 받은 업체가 35개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거래소들은 24일까지 영업을 중단하고 문 닫아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 금융당국은 서비스 종료 최소 일주일 전에 공지할 것을 권고한 바가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는 영업 종료 일정 또 자산을 어떻게 환급할지 이런 거를 알려줘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이용자들이 많이 쓰는 업비트나 빗썸, 코인원과 코빗, 소위 4대 거래소라고 부르는데 이 업체들은 뭐 인증을 받았고 정상 영업을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만 좀 작은 거래소들을 이용했던 분들은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경제신문 임현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발빠른 경제발전소. 경제발전소 박연미입니다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샵 0951 또는 TBS 앱을 통해 받습니다. AI 갬성검사님 뭐라고요? 상속세를 없앤다고요? 말씀하셨는데 네, 최재형 후보가 내가 대통령 되면 상속세 전면 폐지하겠다. 이게 캠프가 해체됐군요. 측근들도 굉장히 만류를 했다고 하는데 내가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요 상속세를 폐지해서 전반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을 한번 살려보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입니다. 자, 그 사이에 반가운 얼굴이 오셨어요. 미국 다녀오시고 처음인데 우리 주간경향의 박병률 편집장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가 한참 창궐할 때 미국에 계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에 와도 여전히 안 끝났는데 오늘 박병률 편집장하고는 추석 연휴에 난 아직까지는 극장에 못 가겠다 하는 분들 계시면 방구석이 일렬에서 볼만한 영화들 추천을 해드리면서 그 속에서 들어있는 경제 이야기까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오늘 추석 연휴 때 볼만한 경제 영화들 어떤 거 가져오셨어요? 네, 우리가 그 과거에는 이런 이제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영화를 본다 그러면 홍콩 영화라든가 추석에는 이소룡이죠. 그렇죠. 그럼요. 뭐 미국 영화 참 많이 봤는데 그렇죠. 근데 요즘은 그게 다 한국 영화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정말 우리 영화 많이 좋아졌고 우리 정서에도 맞고 그래서 오늘은 경제와 관련된 볼만한 이번 추석 때 우리 한국 영화 한번 골라봤습니다. 발신제한, 블랙머니 그리고 국가부도의 날 세 편을 골라봤습니다. 네, 발신제한 이거는 신작이에요. 여름에 나온 거죠. 네, 그 김창규 감독의 작품인데요. 한국판 스피드 같은 영화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이해가 쉬울 텐데. 스피드, 산드라 블록이 버스에서 내내 못 내렸던 그렇죠. 그 영화. 키아누 브루스 쭉 하면서. 저도 정말 기대 안 하고 봤다가 깜짝 놀랐던 영화인데 정말 강하게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영화입니다. 조우진 씨가 주연을 처음으로 맡은 영화였어요. 네. 이 도깨비에서 회장님 비서로 나왔던 그 배우가 그렇죠. 어떤 내용인지 우리 스포는 살짝 걷어내고 네. 영화 예고편 정도로 한번 추려볼까요? 네, 은행 센터장 성규 이 역을 이제 조우진 씨가 맡았는데요.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하는데 아이를 뒤에 태우고 어디선가 전화가 들어옵니다. 너 차에 지금 폭탄이 설치돼 있어. 처음엔 웃었겠군요.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이러는데 아니야, 네 동료도 설치가 돼 있어. 이러는데 실제로 자기 눈앞에서 폭파가 됩니다. 여기서 내리는 순간 이 차는 폭파된다. 내리지 마. 야. 그러면서 이제 돈을 요구를 하는데 44억 원을 요구를 합니다. 너가 내리기 전까지 얼마요? 44억 원. 44억 원 갑자기 내놓으라고요? 네, 이 돈을 너가 어디에 보내지 않으면 너는 너희 아이를 잃어버릴 잃게 거야. 될 거야. 네, 이렇게 되는 영화입니다. 44억 원이라는 숫자에도 아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네. 평범한 직장인인 것 같은데 44억 원을 요구받게 된 과정도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네. 어떤 부분에 경제적인 내용이 녹아 있습니까? 네, 이 테러범의 이제 정체가 나중에 밝혀지는데요. 알고 봤더니 6년 전에 이제 은행장이 성규가 팔았던 상품을 샀다가 큰 손실을 본 사람입니다. 요구하는 44억 원이 그때 당시 피해자들이 입었던 전체 피해 금액. 이걸 이제 내가 변상을 해라.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한테 내가 보내주겠다. 이렇게 되는데 이 영화 보다 보면 참 이 테러범의 입장도 이해가 되는.
물론 범죄는 나쁘지만 맥락상 이게 뭔가 굉장히 서민들의 눈물과 연결이 돼 있을 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스포가 될 수 있으니 여기까지만. 네. 발신 제한은 여기까지만. 네. 자, 키코 사태 생각이 난다 이랬던 분들도 있어요. 네. 이거 그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서 이미 그 중소기업들이 한 차례 홍역을 겪고 났던 그 사태인데 맞습니다. 키코 사태 한번 다시 리뷰를 해볼까요? 네, 그 이제 중간에 이제 이 영화상에서 그런 얘기가 좀 나오는데요. 이 환율 때문에 우리가 피해를 입었다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뭐 낙인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2007년, 2008년, 2009년 그때쯤으로 저희가 이제 기억을 하죠. 한참 이제 원화가 강세를 보일 때 정부를 비롯해서 이제 은행권에서 환해지 상품이라는 거를 이제 내놓고 네. 또 가입을 또 사실상 또 추천을 하죠. 그러니까 대출 받을 때 이른바 꺾기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했었죠. 네. 요거 키코 하나 가입해 주시면 저희가 대출 수월하게 해드릴게요. 그랬었죠. 네, 그때 당시에 1달러에 막 그때 900원 초반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물건을 팔았다가 이 달러를 받았는데 워낙 강세가 오니까 계속 이제 부담이 간다.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이런 환해치 상품이 있습니다. 사십시오 이랬는데 이 키코의 특징이 1달러에 900원에서 한 1,050원 사이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 여기서는 이제 이 기업들이 이득을 볼 수 있는 고정환율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인데 이걸 이제 벗어나게 되면 문제가 됐었거든요. 특히 환율이 이제 1,050원 이상을 벗어나게 되면 이 고정된 그 환율의 차익의 한 2배 정도를 기업들이 갚아야 되는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에 하필이면 그때 강만수 장관이 처음 와가지고 고환율 정책을 펴겠다. 추억의 단어네요. 네, 저도 그때 당시에 출입했습니다만. 그때 우리 같이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였잖아요. 맞아요. 네. 우리 원래 워낙 약세가 가야 우리가 수출이 잘 된다. 그러면서 그때 강하게 얘기를 했었고, 맞아요. 그리고 또 바로 그 다음에 리만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금융위기가 오면서 우리 완전 원달러 환율이 이제 엉망이 되죠. 그때 정말 힘들었던 게 리먼 브라더스 그 사태가 딱 추석쯤 터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예. 중소기업들이 그해 겨울을 정말 춥게 났던 기억이 있는데 네. 고환율, 고금리 정책이 유지가 돼가지고 맞습니다. 굉장히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그 피해액이 3조 원 정도 됐었었는데요. 이 영화가 이제 그때 피해를 받았던 사람들을 소재로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분노를 이제 담은 영화다라고 보면 되는데 이제 보시다 보면 그때 키코 사태에 정말 맞아요. 많은 기업들이 특히 중소기업들이 힘들었구나. 흑자도산도 많았거든요. 맞아요. 장사 잘 되던 회사가 이 키코에 잘못 가입해서 사장님들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경우도 있었고 네. 결국은 이 불안전 판매 문제를 사회적으로 경각시킨 계기가 됐는데 피해자 구제는 사실 제대로 되진 않았습니다. 안 됐었죠. 네. 안 됐다가 이번 정부 들어오면서 다시 이 문제가 불거졌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재조사가 들어갔었고, 그래서 2019년 12월에 이제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이 키코 사태와 관련돼 가지고 6개 은행에 대해서는 불안전 판매가 인정된다. 그러면서 이제 일부를 배상하라라고 이렇게 결정을 했었죠. 근데 또 이제 은행들이 이건 이제 뭐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 그 소멸시효가 지났다. 이때 우리가 배상을 하면 배임이다. 이러면서 계속 버텼는데 최근에는 이제 이들 은행들이 일부 배상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책임이 아니고 다만 사회적 역할을 위해서 도의적인 차원에서 위로금이다. 네, 일부 지급하겠다라고 합니다만 사실 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피해를 입었죠. 그러니까요. 이게 참 회사 돈으로 싸우는 법인하고 네. 개인 간의 싸움은 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시에 이게 논란이 됐던 게 정부에서도 이 분위기에 한몫했다 이런 정부 책임론도 있었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 키코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본 게 기재부에서 들었었거든요. 저도요. 네, 되게 좋은 상품이다. 이 원화 강세 계속하면 어떡하느냐 그랬더니 이런 환해치 상품이 들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보도를 했었었는데 막상 사고가 터지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요. 그리고 상품 드는 것은 투자자들의 판단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을 좀 바꿨었는데 그 사이에 또 물론 또 정부가 한번 바뀌기도 했었고요. 2007년과 2008년 사이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또 약간 좀 분노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요. 그래서 기자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맞습니다. 생각이 들었던 그런 계기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추천해 주실 영화로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영화. 블랙문입니다. 까만 돈? 네, 까만 돈. 돈이 더럽다는 거예요? 아니면 돈 자체가 검은 돈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돈이죠. 부정한 돈. 네. 그 정지현 감독의 영화인데, 이제 영화는 그렇죠. 이
완전 막가파, 그러니까 막 나가는 이제 문제적 검사 한 명이 있는데 양민혁이라는 검사입니다. 근데 자신이 조사하던 그 피의자가 갑자기 자살을 합니다. 근데 나는 이게 세게 조사를 안 했는데 이 사람은 자살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비난을 하죠. 그래서 자신의 억울한 어떻게 보면 이제 누명을 파헤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자살한 분의 엄청난 사연이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이 사연이 영화 속에서 그 대한은행 헐값 매각 사건의 중요한 그분이 증인이었다는 것. 그래서 이제 알게 되는데 이 영화 보면 론스타 사태 생각이 많이 납니다. 아, 론스타 이 외환은행 네. 연관 검색어로 소환이 되는데 론스타 사태 요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이 론스타가 이 그 텍사스에 본사를 둔 사모펀드죠. 외환위기 당시에 우리나라에 이제 진출해서 정말로 많은 그 건물들이라든가 기업들을 인수해서 차익을 많이 남깁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하나 이제 인수를 했던 게 바로 외환은행인데, 그리고 이제 2012년에 이 외환은행을 하나금융지주에 매각을 하죠. 그러면서 이제 4조 원이 넘는 차익을 남기고요. 당시 돈으로요? 네.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한 번 론스타가 이 외환은행을 팔려고 했는데 그걸 이제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가 막았다고 해서 지금 또 소송을 또 걸어놨습니다. 예, 투자자 국가 간 소송이라고 ISD를 지금 걸어놨는데요. 이 소송 현재 진행 중인데 얼마 전에 이제 법무부가 곧 이제 이 판결이 내려질 것 같다라고 하는데 지금 지난해에는 이제 론스타 측이 한국 정부에 약 한 9천억 원 정도 이걸로 우리 합의하자라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정부는 거부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요. 그 당시에 이게 2007년 상황에 대한 소송이에요. 2007년에 그렇죠. 벌어진 상황에 대한 소송이 지금 1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2012년에 팔고 나서 억울하다는 거죠. 17년에 팔았으면 더 많이 팔았는데. 근데 결국 이 론스타 건이 문제가 되는 게 외환은행을 그 매각을 할 때 과연 외환은행이 그만큼 부실한 은행이었느냐. 이게 이제 논쟁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 우리 금융위기 당시 되게 그 외환위기죠. 외환위기 당시에 되게 어려웠었고, 여러 가지 이제 특히 외환은행 같은 경우는 대기업 몇 군데가 이제 부실해지면서 같이 이제 부실화된 상태였는데, 그때 이제 문제는 이제 BIS 자기자본 비율이라고 이제 은행들의 네. 위험 자산 대비 이제 자기자본의 비율이죠. 이 비율이 만약에 낮을 경우에는 은행을 팔 수 있는 이런 규정을 그때 뒀었거든요. 그게 이제 8%였는데, 근데 잠정적으로 계산을 해보니까 이 외환은행이 나중에 6%까지 떨어지겠다. 이제 이런 걸 이제 제출을 했는데 이게 누가 작성을 했느냐, 그게 맞느냐 계속 논란이 됐고 이게 조작된 것 아니냐 이 문제가 계속 불거졌었고요. 그렇죠. 관련된 관료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주장도 계속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일각에서는 론스타 게이트라고 부르기도 했죠. 결국은 그 2003년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인수하던 그 당시에 이 상황이 정당한 거래였느냐.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때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은행이 외환은행보다 훨씬 작은 은행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것 같은데 이 거래 정상이냐 결국 그걸 따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그때 혹시 강제로 의도적으로 론스타라는 사모펀드에 매각을 한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게 론스타가 텍사스에 근거를 둔 사모펀드다 보니까 혹시 당시에 이제 미국 정부가 또 부시 대통령이었잖아요. 텍사스에 근거를 둔 사람이다 보니까 온갖 이제 음모론도 많이 나왔었고요. 논쟁이 참 오래 갔었었죠.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사실은 이렇게 큰 은행을 사모펀드에 팔고 이런 과정을 거의 처음 겪어본 거라 그렇죠. 네. 론스타 사건이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경험이자 타산지석이 되기도 했습니다. 맞습니다. 뭐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제 좋은 학습 효과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 근데 그러기에는 정말로 많은 사회적 비용도 우리가 낭비를 했었고요. 엄청나게 우리가 손실을 많이 봤던 그런 어떻게 보면 거래였다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 은행연합회 앞에서 그 외환은행 본점에서 네. 이 직원들이 시위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맞습니다. 그 이후에 그 직원들 사이에서도 갈등이 많아서 참 아직까지도 네. 여진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영화 국가부도의 날. 네. 요것도 속상한 영화예요. 그렇죠. 예. 사실 이제 앞으로는 우리나라 이제 경제 영화가 좀 기분 좋은 영화가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네. 아니 난 셋 다 이렇게 가져오실 줄은 하나쯤은 밝고 신나고 명랑하고 꿈과 희망을 주는 거 가져오실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우리가 이제 경제가 커져가다 보니까 네. 아직까지는 이제 실패 역사가 좀 많은 것 같고요. 맞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만 이런 영화를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바로 학습 효과 때문에 이제 다시는 안 당해야 된다라는 게 있는데, 이 이제 국가부도의 날은 아까 말씀드렸던 론스타 사건하고도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정말 힘들었던 이야기인데, 이 영화는 영화 속에서 사실 우리가 이게 거의 뭐 팩션이 아닌 할 정도로 예, 많이 이제 우리가 현실과
그 차별화를 보기 힘들 정도의 영화입니다만 줄거리는 이렇죠. 한국은행 통화팀장인 한시연 팀장이 우리나라 지표를 보다가 이거 위험해진다. 네. 그러면서 이제 정부에 얘기를 하죠.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시작이 되는데 3명의 사람들이 나오죠. 이 한국은행과 우리 그 정부 당국 금융당국이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금융맨인 윤정학 유아인이 이제 그 연기를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어려울 것 같아가지고 과감히 사표를 던지고 역배팅을 거는 이런 투자자가 나오고 또 마지막으로 갑수 허준호 씨가 역을 맡았는데 평범한 가장인데 중소기업 납품업체죠. 근데 이 세 사람의 시각을 통해 가지고 우리 국가부도 사태 당시의 모습을 보는 그런 영화입니다. 그래요. 그 국가부도의 날 보시면 뭐 개봉한 지 몇 년 된 영화라 잠깐만 스포를 하자면 그 게시판에 매일매일 어떤 기업이 무너졌는지 그렇죠. 하나씩 지워나가는 그 모습이 있잖아요. 네. 쌍방울 무너졌습니다. 대우 무너졌습니다 할 때 저는 약간 소름이 돋기도 하더라고요. 네, 실제로 그랬죠. 저는 사실은 최근에 뭐 얘기할 때 IMF보다 어려웠다라는 게 저는 별로 동의를 못 하거든요. IMF 때 정말 그때 어려웠습니다. 정말 상상하면 그리고 주가도 폭락 정도가 아니라 망했잖아요. 그때도 그랬고요. 9.11 테러 때도 전 종목 하한가 그런 지표는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네. 그래서 박병률 기자님하고 제가 간이 큰 거예요. 그렇죠. 네. 너무 힘든 장을 많이 봐서 맞습니다. 요즘 장 횡보할 때 뭐 이 정도는 저희 맞아요. 옛날에 조선왕조 500년 시절에는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러니까 다시는 없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이 국가부도의 날을 보면 국제기구 IMF의 당시로서는 굉장히 횡포에 가까웠던 맞습니다. 요구 이런 것들 우리가 따박따박 들어주는 과정이 속상하기도 하더라고요. 네. IMF는 우리한테만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착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착했던 거죠, 사실. 그때 이제 IMF 요구를 거의 우리가 다 받아들인 그 유일한 나라였죠. 말레이시아만 하더라도 그렇게 하진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이자까지 싹싹 털어서 한 푼도 빼놓지 않고 다 갚은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거 다 갚고 우리는 잘했다고. 2001년에 다 갚았어. 전 세계에서 가장 빨리 갚았어. 이러는데. 유럽 재정위기 때 보시면 그리스 이런 나라들은 나는 망해도 이 조건에는 못 받아들여. 그 막 버티고 하던데 IMF 출장을 가보면요. 그 본관 있고 별관 있거든요. 그 별관을 한국에서 수금한 돈으로 지었다 해서 출장 갈 때마다 참 속상했던 기억이 납니다. IMF 가면은 한국 기자들한테 수돗물 받아서 생수 그 정도 대접하는 게 끝이거든요. 다시는 반복되면 안 되는 역사겠죠. 다음번 추석, 다음번 설에는 우리 명랑한 영화 가지고 한국 경제 미라클 뭐 이런 얘기 가지고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요. 네, 또 나와주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간경향의 박병률 편집장이었습니다. 깊이 있는 경제 발전소. 시민과 함께 공부하는 경제 시사 프로그램 경제 발전소 박연미입니다. 네, 제가 일주일 중에 가장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김영대 평론가가 나오시기 때문이죠. 물론 주말 때문은 아니고요. NCT 정규 3집 스티커가 예약 판매를 시작한 지 단 하루 만에 선주문량 132만 9천 장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132만 9천 장이 팔렸습니다. 이런 얘기 우리 김건모, 서태지와 아이들 그때 들었던 얘기인데 세계 주요 음악 시장 가운데 가장 빨리 움직이는 우리 K 음반 시장에서 CD가 다시 잘 팔린대요. CD 왜 사는 걸까요? 오늘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대 평론가에게 물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영대입니다. 다시 판을 산다는 거 아니에요? 판이라니요? 언제 사라진 용어입니까? 이게 잘못됐습니다. 요새 LP, 바이닐 이런 말도 있는데 그래요. LP, 판이라고 하시다니. 레코드판, 테이프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자, 한국 음반 시장에서 다시 손에 잡히는 음반이 실물. 압도적으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고요? 굉장히 독특한 현상이고 이게 세계에서도 뭐 과장이 아닙니다.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그런 현상이고 심지어는 해외 음반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또 새로운 길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레코드 음반 산업 자체가 불황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계속 하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한국에서만 이게 된다? 그럼 우리도 한번 배워야지. 이런 관점으로 경제적 관점에서 지금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아주 독특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면은 이 전 세계 음반 시장이 축소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4% 성장했다. 실물 판매량이죠. 음반 시장 자체가. 근데 이게
이제 올해는 완전히 기록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음반 판매가 놀라지 마십시오. 4,226만. 와우. 네, 이게 그 전해 비교해도 64% 증가한 거예요. 4천만 장이 넘으면 우리 국민 모든 사람이 한 장씩 산 거예요. 물론 예를 4천만이 4천만 명이 산 건 아닙니다. 이게 물론 한 사람이 그렇지만. 여러 장 사고 있는 게 있지만 네. 하지만 이게 실물로 이 정도 판다라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전 세계에서 있을 수 없는 현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디지털 음원으로 얼마든지 스트리밍할 수 있는데 굳이 LP나 CD를 사는 데는 굳은 의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요. 그거 왜 사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한 거는 우리가 CD를 들으려고 사는 건 아닙니다. 그건 확실해요. 왜냐하면 음악은 어떻게든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쉽죠. 사실 스마트폰 그 환경에서는. 그리고 집에 혹시 연미 씨 CDP 있으십니까? CDP 저기 아마 벽장에 찾아보면은 저 일본의 피사가 만든 그거 하나 남아 있을 거예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네. 뭐 작동이 되는지도 아직 모르죠. 저 어디 찾아보면 요요감도 남아 있을 텐데 마이마이나 마이마이. 아무튼 이게 들으려고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은 왜 사느냐 했을 때는 일단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거를 하나의 상품의 개념으로 산다. 그러니까 팬의 입장에서 음반을 굿즈 개념으로 산다라는 거를 하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 이게 쟁이는군요. 그렇죠. 음반을 하나의 기념품처럼. 네. 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과거에는 이 아이돌 음반 CD를 사면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만은 그 안에 팬 미팅에 그 응모 당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그럼 사야겠네요. 이게 네. 마치 그 찰리와 초콜릿 공장에서 골든 티켓과 같은. 네. 그럼 NCT의 스티커 앨범을 사야겠어요. 그러니까 막 네. 사면은 그 안에 들어있다. 요게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건 팬심의 문제인데 사면 성적이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근같이 또 이제 글로벌한 시장에서 이 성적이 또 전 세계적으로 공개가 되면서 또 혹은 또 빌보드 차트에 오르면서 해외 팬, 국내 팬들이 이것을 그들의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서포트하는 의미로 삽니다. 그들이 단지 돈을 잘 벌기만을 바라는 게 아니라 그거를 통해서 명성과 실제로 성적을 거두면서 그들이 기쁘고 사실은 우리도 뿌듯하고 이런 그거 작용이 있는 거예요. 자체가 하나의 팬덤이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어떤 실적을 만들어내는 게임처럼 느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제가 진짜 중요한 또 하나의 이유를 말을 안 했는데 CD를 안 사본 사람은 모릅니다. 이게 사보면은요. 네. 아, 이게 정말 소장 가치가 있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NCT 127 예로 들어보면 7명 멤버잖아요. 7가지의 다른 포토카드, 각종 엽서도 있고요. 그 원래 안에 뒤에 사진도 들어있잖아요. 조금씩. 그럼요. 근데 그거를 모으는 재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연미 씨 X세대니까 네. 과거에 따죠. 이런 거 모모라면이라는 거 있었어요. 네, 기억하세요? 네, 네. 거기 딱지 들어있었던 그러니까 거. 그런 딱지 수십장 모으는 모으곤 했죠. 기분도 들고요. 네. 그리고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 패키징 자체가. 근데 이 패키징 자체가 아름다운 게 이게 K-팝 산업에서 유독 앞서 나가는 부분이에요. 굉장히 심미적으로도 그러니까 보기 예쁜 거예요. 그럼요. 요새는 책도 내용보다 예쁘면 사잖아요. 그럼 이게 디스플레이 효과가 있잖아요. CD가 마찬가지예요. 요새는 CD를 책 형태로 내거든요. 똑똑하다. 과거에는 플라스틱 그 주얼 케이스라는 데 넣었잖아요. 근데 그거 왜 요새 안 내는 줄 아십니까? 왜요? 그걸 꼽아놓을 CD 장이 없어요. 아하. 그래서 다 책장에다 꼽아놓기 때문에 네. 책 형태로 내는 겁니다. 조만간 CD장이 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자, 작년에 그래서 이런 음반 시장에서 실물을 정말 많이 판매한 가수는 누가 있습니까? 뭐 쉽게 아시겠지만 방탄소년단 뭐 빼놓을 수가 없겠고 그리고 이제 원래 또 팬덤하면 엄청 유명한 가수가 엑소죠. 근데 엑소의 멤버 백현이 솔로 앨범을 냈는데 이것도 뭐 순위권에 들었었고 뭐 NCT 드림을 위주로 한 네, NCT의 파워도 명곡이죠. 막강했습니다. 네. 드림 좋아하시잖아요. 너무 좋아하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아까 말씀하셨지만 132만 프리오더를 기록한 NCT 127 스티커. 이게 또 이제 화제 앨범으로 또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한국 음반 시장이 독보적으로 성장한 이유 말씀해 주셨는데 코로나19가 여기서 무관치 않다는 얘기도 맞습니다. 있어요. 이게 연도별로 보면은 2019년 한 해 파는 음반보다 실물 CD보다 지금 2021년 상반기에 판 게 더 많을 정도예요. 오, 왜요? 왜냐하면 이 팬들을 예로 들면 보통 때는 공연 같이 아주 비싼 이벤트가 있어요. 거기에 돈을 써야 되는데 이 돈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내가 내 연봉에서 우리 트둥이들한테 쓰려고 쟁여놓은 돈이 쓸 데가 없구나. 이게 뭐랑 또 비슷하냐면
이제 코로나 때문에 해외여행을 못 가니까 아하. 자동차를 비싼 자동차를 사는 분들이 요새 많아요. 업그레이드하는 분들 업그레이드하는 거. 많더라고요. 소나타를 샀다 그러면 그랜저로, 아. 그랜저를 샀다 그러면 제네시스로 이런 개념인데 지금 이게 공연을 못 가는 돈을 CD에다가 어떻게 보면 약간 화풀이 하는 느낌도 있는 겁니다. 에이, 화풀이로 그냥 CD나 10장 사련다 이렇게. 10장 샀으면 이제 20장. 아, 중국에서는요, 실제로 그래서 이번에 공산당이 한 사람이 CD 한 장만 사 명령을 내렸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한 사람이 최대 32만 장까지 사모은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비행기에다가 지민 씨 얼굴로 BTS 지민 씨 생애 그 랩핑했다가 제주항공에다가. 네, 그런 것이 이제 비이성적 소비다. 그래갖고 이거는 우리 공산당의 통치 이념과 맞지 않다 그래서 뭐 금지를 하기도 했다. 아니, 그러죠.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걸 이성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뭐 중국이니까. 이거는 뭐 유사 연애 감정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럼요. 연예인을 그런 좋아하는 거.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뭐 연애 감정뿐만 아니라 자식을 키우는 마음과 비슷합니다. 아, 네. 그 옛날에 그 게임기에서 조그만 캐릭터 키우듯이. 다마고치 말씀하시는 거. 그렇죠. 갈수록 심각합니다 지금. 그래요. 코로나19와도 무관치 않다. 근데 또 재밌는 게 그 아이돌 음반을 사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굿즈 같은 형태로 소비도 할 수가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이렇다고 쳐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다 줄어든단 말이에요. 한국 거 잘 나가면 그들도 이렇게 만들면 팔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이제야 깨닫고 있어요. 아. 근데 과거에는 미국 같은 경우는 굉장히 소극적으로 CD 자체를 예쁘게 만들 생각을 하지 못하고 CD는 그냥 적당히 만들고 그거를 뭐 티셔츠라든지 콘서트 티켓이라든지 뭐 다양한 심지어 성인용품까지 껴갖고 파는 그런 행태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이 한국 아이돌 산업은 그 패키징 자체를 그 가수의 컨셉에 맞게 음악에 맞게 굉장히 유기적으로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음악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심지어 과거에 빅스 같은 경우는 그 체인업이라는 노래에 맞춰서 아, 안에 노예 계약서가 들어있었습니다. 노예 계약서. 빅스가 그때 내놨던 그 앨범이요. 네. 그 노래가 되게 험해요. 다 제목이 다칠 준비가 돼 있어. 다칠 준비가 돼 있어. 막 이런 맞아. 노래들이 들어있는. 사슬 막 이러니까 사슬 막. 그 사슬과 컨셉에 맞춰서 그쵸. 노예 계약서까지 들어있었거든요. 진짜. 근데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에서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심각하다. 앞으로는 미국 팝 시장이 K-팝화 될 것이다. 저는 감히 예언을 합니다. 한국 시장 그리고 한국의 콘텐츠 시장은 정말 무한 증식한다는 생각이 들고 멋있어요. 이 한국 콘텐츠 시장에 사장님들 있잖아요. 이제 뭐 FNC건 SM이건 네. 사장님들을 만나보면 그 사장님들이 대부분 X세대잖아요. 맞아요. X세대 그 상단. 맞아요. 정말 트윈 X세대. 그분들이 정말 말썽 많이 부리고 노래 많이 듣고 바지 질질 끌던 덕후요, 분들이라 덕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음반이 이 정도의 저력이 있지 않나. 그분들이 과거에 락 음반 이런 맞아요. 거 사려고 레코드 가게에 길게 줄 섰던 중학교 그 때 사람들이. 머리 길렀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요. 다 네. 그런 사람들이 무럭무럭 자라서 세계 K-팝 음반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장님들 듣고 계신 거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FNC 사장님 꼭 한번 나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주시고. 지금까지 국내 최고의 평론가 김영래 거듭지 마세요.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증시 가볼게요. 미래에셋증권 서상영 본부장 나와 있습니다. 지금 증시 어때요, 본부장님? 장 초반부터 하락전환한 가운데 약세를 좀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매물이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제 외국인 선물 시장에서 보면 거의 그냥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낙폭은 좀 제한되고 있고요.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업종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 대부분의 업종이 약세를 보이는 별로 그리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오후 시장에도 특별한 변화는 없겠네요. 네, 뭐 이 정도 선에서 계속 움직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추석 연휴 기간이 좀 길고요. 그 연휴 기간 도중에 일단 미국 하원이 개원이 되고 FOMC도 있고 여러 가지 주요 이벤트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관망세가 좀 짙을 것으로 판단하고는 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래에셋증권 미디어 콘텐츠 본부의 서상영 본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녹용 세트 당첨자 334 하나님 축하드립니다. 추석 연휴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3716님, 요즘 당근에 CD 장 저렴하게 자주 올라옵니다. 아, 이게 CD장 수요가 생긴 거예요. 혹시
당근이세요? 이런 분들하고 만나시는군요. 동그리님, 따줘. 와, 일하다 들으면서 빵 터졌네 하셨는데, 빵 터진 당신 X세대입니다. 자, 3441님, 매일 여러 가지 배우는데 너무 재밌고 귀에 쏙쏙 들어오네요. 영화 얘기도 재밌었습니다. 해주셨고요. 4118님, 변진섭 1집 샀어요. 그러지 마. 아니에요. 사실 저 이해합니다. 저도 이문세 1집 다시 살까 생각 중이에요. 내일 올게요. 저 주말인데 내일 옵니다. 발전.